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정치 안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날렸었죠. 우리나라도 25%의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걸 맞았었는데, 그런데 그걸 또 갑자기 90일간 중국 제외하고는 전부 90일간 유예한다 라고 밝히면서 중국에는 125%의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력한 메가펀치를 날렸는데, 지금 미 증시, 나스닥 등 미국의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한 250개 된다고 합니다. 그 250개의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 전부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라고 미 재무장관이 경고를 했는데, 그게 한 1100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1100조 원의 중국 자본이 휴지 조각으로 될 가능성. 이야, 정말 미국과 중국의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 정말 폭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약간의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관세 협상 또는 이 토탈 패키지로 협상하는 이 모든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파 이익만 보고 있는 이 민주당의 행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소식, 대통령 후보 경선 소식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서 항상 우파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파와 달리 우파는 상대도 반드시 페어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또 좌파가 쳐놓은 덫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황우여 위원장이 오는 6.3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민심 100%를 적용한 1차 컷오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데일리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관위는 1차 컷오프에서 후보군을 4명으로 대폭 줄인다는 구상을 보고받고 당 지도부와 함께 당헌 당규를 수정해 1차 예비 경선 규칙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1차 예비 경선 규칙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실시해 출마를 원하는 모든 잠룡들에게 최소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구상인데요. 선관위는 유승민 등 완전 국민 경선을 요구하는 일부 후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적 관심사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없는 민심 100% 1차 경선 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 컷오프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유입과 심각한 민의 왜곡이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현역 의원은 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들의 손으로 뽑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라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개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짧은 시간인데 굳이 도전적인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역선택 방지 조항 없는 민심 100% 1차 예비 경선 규칙을 적용할 경우 이는 좌파들의 역선택 공작을 가능케 하고 이로 인한 우파 진영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적에게 성문을 열어주겠다는 이 발상, 도대체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쇼킹한 이런 1차 경선 규칙이 발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황우여 전 대표였죠. 황우여 전 대표가 경선관리위원장이 되어서 이런 룰을 했는데 1차 경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마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 경선. 이럴 때면 역선택을 방지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여론조사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그럼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민주당 나오면 바로 전화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오케이. 계속 이제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역선택의 방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화 오면 무조건
국민의힘이라고 해 라고 개딸들이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건 굉장히 좀 변별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 없이 그런데 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애국 시민들의 걱정은 뭐냐? 이를테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경쟁력과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어떤 그 감정들, 그 모든 것들 다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이 제일 낫다라는 평가가 많지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제게도 그걸 묻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가 김문수 장관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벌써 황교안 전 대표 뛰쳐나가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나 자신이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를 계속 얻고자 나는 출마한다. 이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재명을 당선시켜주는데 일조를 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죠. 지금 이 국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며칠 전까지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전 대표를 굉장히 괜찮은 분이다. 어쩌면 다음 기회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한다. 아니 대통령 출마해야 부정선거 알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저는 1% 이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1%가 지난 대선 때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1%로 인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황교안 전 대표는 이 민족의 반역자, 국가적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부터 이분은 제가 지지할 수 없다. 그리고 가감없이 앞으로 비판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이런 사람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고 또 이 정도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죠. 여기 분명히 다들 그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선택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하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유승민은 한번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게끔 도와줬던 전력이 있죠. 그리고 안철수는 뭐 여기저기서 다 나왔고 그때 또 물론 이 국민의 당이라는 그 당으로 출마를 했었죠. 그래서 22% 받아서 문재인 당선시키는데 또 도움을 줬죠. 이런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완전히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등 안에 못 들었다. 그럼 나가면 안 돼. 라는 이 컷오프 탈락자는 절대로 무소속 출마하지 않는다. 또는 제3당을 창당하지 않는다. 라는 확실한 이 규칙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명 공정을 받고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전 여기서 자, 이분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분 저는 이 컷오프에서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은 안 떨어진다고 봐요. 위험한 사람이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원희룡 그 제주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출마 안 한다고 했고 자, 이런 분들이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이 만약에 컷오프 됐다 하더라도 무소속 나오겠습니까? 저는 뭐 그러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안전장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주요 현안들을 원스톱 쇼핑 방식으로 협상하기로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감이 그야말로 막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발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사람들 진짜 의도가 정말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선 출마 의사를 직접 물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인 4월 10일 오전 민주당이 한 대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내란 공범으로 죄를 묻겠다며 추가 탄핵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깨라.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고리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계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만일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체류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다.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 라며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함께 탄핵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위협은 국제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계 재조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백척 간두의 위기에 몰린 나라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파 이익을 위해 국정을 뒤흔드는 자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슨 의미일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28분간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덕수 대행 칭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할 거냐라고 또 직접 또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덕수 대행이 결정된 것 없다, 고민 중이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공직에만 계속 있던 분들이 정치 현장에서 실제 싸우는 것은 일단 맷집이 좀 적다라는 걸 전 이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례를 보면 뭐 몇 번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뭐 케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 엄혹한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꽃길만 걸어온 공무원 출신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죠. 그리고 그 견제구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왜? 헌법재판관을 자기네들이 다 임명하고 싶은데 그걸 미리 지금 알박기를 한다라는 거죠. 박찬대는 탄핵하겠다. 그리고 더민초 초선 의원들 모임은 이 한덕수 총리 플러스 최상목 부총리까지 다 탄핵하겠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국가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라의 명운을 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좀 되니까 자 전화통화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 뭐 협상 필요 없어.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 또 마음속으로 어차피 뭐 미국하고 절연하고 중국하고 우리 가고 싶으니까 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최상목 니도 안 돼 하고 또 날려버리면,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무슨 경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75개 국가와 직접 소통해서 협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열 4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 없고 또 경제부총리 없고 이제 교육부총리, 서열 4위의 교육부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가 협상이 되겠습니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굉장히 좀 사실은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 또 탄핵하면 그럼 누굽니까? 과학기술부 장관.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 자들은 정말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 그리고 권력 욕심 외에는 대한민국이다, 국민이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고 인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 그리고 2030 여러분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건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건지 냉철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달 초 발표돼 전 세계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는 역시 협상을 위한 미끼였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관세 부과 유예를 발표한 미국이 중국에게 치명적인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현지 시각 4월 9일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상호 관세 유예는 시장 반응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통령의 전략이었다라며 대통령이 중국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주식시장 급락 때문에 상호 관세를 유예한 것은 아니다. 많은 요청이 있었고 75개 이상의 나라가 우리와 접촉했기 때문이다 라며 각 국가에 대한 해법은 맞춤형으로 할 텐데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대통령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지만 뭐 어떤가 라며 중국의 관세 인상 발표를 조롱한 뒤 중국은 보복 대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우리는 중국 기업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정책적 선택지가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약 250여 개로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가 넘는 수준인데요. 미국이 자국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할 경우 한화 1170조 원에 달하는 중국 주식들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는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대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 상장 폐지라는 초강수까지 둘 경우 중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당장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이라는 전략적 경쟁자를 반드시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인데요. 궁지에 몰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한국 등등 다 90일 유예, 그 90일 동안 협상하자. 관세 때리고 때리겠다라고 해놓고 진짜 때린다고 했다가 바로 이제 유예 조치를 했죠. 90일 동안 75개 나라니까 하루에 한 국가씩, 주말 빼고 하루에 한 국가씩 협상하자. 그거 내가 직접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안 봐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때린 관세가 125%, 중국은 미국에 보복으로 때린 관세가 84%.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붙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재무장관이 지금 250개의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거 다 상장 폐지 검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 중국 기업들 주가가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폭락하겠죠. 그리고 빠져나올 미국인들 다 빠져나오게 하고 그리고는 상장 폐지시켜버리면 그 기업들은 완전히 그냥 유동성 위기에 빠지겠죠. 1170조 원.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자, 그리고 지금 서로 간에 지금 관세를 이렇게 125%, 중국은 미국에게 84% 이렇게 때렸는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수입하는 내용물들이 달라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죠. 전자제품, 의류, 신발, 이런 것들 수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런 거. 자, 그런데 여기다가, 관세를 125% 중국제를 때렸다. 그러면
오늘까지 10달러에 들어오던 이 중국산 어떤 물건이 내일부터는 이게 22달러가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거 안 사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수출하고 싶으니까 수출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마트의 판매대에 올라갔어요. 그렇지만은 관세는 받았어요. 미국 정부는 이익을 봤죠. 그런데 소비자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체제를 찾죠. 전자제품은 지금 뭐 중국의 저가 전자제품 천지로 있지만 이게 125%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한국산보다 비싸졌네? 근데 한국산이 훨씬 좋아, 성능이.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고. 그러면 LG, 삼성, TV, 냉장고 다 그냥 한국산 사자. 자, 또 의류. 중국산이 예를 들어 10달러면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 22달러가 됐어? 근데 베트남제가 8달러야. 베트남제 사면 되는 거죠. 인도제, 인도네시아제 사면 되는 거죠. 중국은 거의 대부분 소비재를 수출하니까 미국인들은 일단 뭐 수출하면 관세는 뭐 미정부는 버는 거고 미국 소비자들은 그냥 불편하지만 또 이거 정말 중국산 이거 정말 마음에 들지만 다른 거 사면 됩니다. 대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으로 또 어떤 걸 사냐? 원자재를 사는 거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그래픽이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거 없이 컴퓨터 만들 수 있습니까? 또 인텔에서 나오는 또는 AMD에서 나오는 그런 칩 없이 컴퓨터 만들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농산물 중에서는 콩, 옥수수. 콩, 옥수수가 또 뭐냐? 뭐 사람들이 뭐 콩, 옥수수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사료 하려고 사는 건데, 사료.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 식료품이 돼지고기 아닙니까? 그 돼지고기를 키우는 데 들어갈 사료예요. 근데 그 사료를 수입하는 그 원자재가 바로 콩이고 옥수수인데 여기다가 중국이 84%의 관세를 때렸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돼지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중국의 밥상 물가가 올라가겠죠. 열받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의 체제가 흔들리겠죠. 아니나 뭐 더군다나 장유샤라고 하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호시탐탐 이 군사 권력을 다 가지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지는 장면인데 지금 이 군부 권력을 장유샤가 다 잡고 있다. 이런 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 체제 불안되죠. 그리고 위안화 가치는 더 하락되죠.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더 하락되니까 또 구매력이 약화되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리고 물가 상승되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 하나만 때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우리는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그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맞아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강력하게 때리고 상장 폐지하겠다. 나스닥에 있는 이 중국 기업들 이런 압박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달 후가 기대가 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